서울의 부촌 평창동.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백백 가문의 저택은 현대적인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회색 석벽과 정교하게 조각된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과 냉정한 권력을 상징했다. 그 요새 안에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소녀 신하연이 있었다. 하연은 백가문의 영예도 정식 하녀도 아니었다. 평생을 백가문에 충성하다. 돌아가신 수석 집사의 고아딸 동정심의 형태로 거두어진 존재였다. 백가문의 새아들에게 하연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여동생과 하녀 사이의 어딘가, 하지만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존재. 그녀는 화려하지만 고독한 저택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정원 구석의 낡은 창고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흙에 영혼을 불어넣어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도자기를 빚는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 삶의 위태로운 균형은 저택의 새로운 안주인의 등장으로 곧 깨질 운명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창밖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다. 저택의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 회장이 새로 맞이한 부인과 그녀의 딸 한채리가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하연은 갓 내린 커피를 쟁반에 받쳐들고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은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었다. 하연이 왔구나. 커피 이리 주렴. 새로운 안주인 윤 여사가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의 옆에는 동갑내기 의붓 여동생이 된 한채리가 앉아 있었다. 체리는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공주였던 것처럼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녀는 하연을 훑어보며 입꼬리만 살짝 올려 비웃었다. 백가문의 세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첫째 백진우는 그룹의 후계자답게 냉철하고 계산적인 눈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예술가 기질의 둘째 백도현은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바람둥이 막내 백시환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연은 묵묵히 각자의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백도현의 앞에 커피를 놓을 때였다. 여모, 한채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하연의 팔을 스쳤다. 균형을 잃은 하연의 손에서 쟁반이 기울었고 뜨거운 커피가 백도현의 바지에 쏟아졌다. 악뜨거.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하연에게로 쏠렸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요 도연 오빠. 제가 일어나다가 그만. 체리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으로 말하며 교묘하게 덧붙였다. 그런데 하연 씨가 너무 제 가까이에 서 있어서 제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막내 시환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신하연, 너 일부러 그랬지? 우리 체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쟨 항상 저래. 음침하게 불만만 가득 차서는. 시환은 체리를 감싸며 하연을 노려보았다. 첫째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시끄럽다. 백도연 올라가서 옷 갈아입어. 신하연 넌 가서 바닥이나 닦아.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하연은 그저 이 집의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엎드려 바닥을 닦았다. 아무도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뜨거운 커피에 데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손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안의 풍경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비극은 며칠 뒤에 일어났다. 그날은 백 회장의 생신 파티 준비로 집안이 분주했다. 하연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놓인 장식장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도자기를 사랑하는 둘째 도현이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자 백가문의 역사를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닦고 있을 때 한채리가 다가왔다. 와, 정말 예쁘다. 이게 그 유명한 다랑아리구나. 한번 만져봐도 돼. 안 됩니다, 아가씨. 귀한 거라. 하연이 만류하려던 순간이었다.
체리는 하연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장식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백자 달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응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사기 조각과 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채리,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신하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제가 보려고 했는데 하연 씨가 갑자기 절 밀었어요. 체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뭐라고? 이번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둘째 도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달 항아리가 깨진 것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하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 짓이지, 네가 깼지. 체리가 이 집에 온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아가씨가 혼자... 시끄러워. 내 말을 누가 믿어. 감히 우리 집 보물에 손을 대. 막내 시완도 가세했다. 이 집에서 네가 기생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감히 분수를 모르고 이런 짓을 벌여. 하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 형제의 분노와 윤 여사의 날카로운 비난, 그리고 한채리의 교활한 눈물이 한데 엉켜 그녀를 거대한 파도처럼 덮쳤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은 첫째 진우였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남기신 정을 생각해서 널 거두었지만 더는 안 되겠다. 넌 이 집안의 암적인 존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도련님. 하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갈 곳이 없는 그녀에게 나가라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짐 챙길 것도 없어. 몸만 나가. 그때 창밖에서 천둥이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요. 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냉정했다. 하인들이 달려와 하연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의 애원은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한순간에 그녀가 10년 넘게 살아온 세상이 그녀를 내쫓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하연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저택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 안도하며 울고 있는 한채리를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있겠지.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깨진 다랑아리에 가장 날카로운 사금팔이 한 조각을 쥐고 있었다. 하얀 사기 조각 위로 붉은 피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억울한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그녀는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다. 거대한 백가문의 저택문 앞에서 한 소녀는 그렇게 폭풍우 속에 버려졌다. 폭우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하연은 목적지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갔고 얇은 옷은 축축한 넝마처럼 몸에 달라붙었다. 심장은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조각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눈동자는 희미하지만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손에 쥔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놓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증거이자 그녀가 사랑했던 예술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돈도 핸드폰도 돌아갈 곳도 없었다. 세상은 거대하고 그녀는 먼지보다 작은 존재였다. 화려하고 고요했던 평창동의 언덕을 내려와 무심한 불빛으로 가득 찬 서울의 도심으로 접어들었다.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비에 젖은 초라한 소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영혼에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전통 찻집과 고미술 갤러리가 늘어선 거리 인사동이었다. 고요하고 비에 젖은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마침내 그녀의 힘은 바닥났다. 그녀는 오래되고 기품 있는 한옥 건물 앞에 쓰러졌다. 그곳은 인간 문화재로 지정된 도예 명인의 개인 작업실이었다. 정신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손에서 떨어진 사금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와 그의 비서가 내렸다. 럭셔리 브랜드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이었다. 그는 방금 도에 명인과의 늦은 밤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대표님 차에 타시죠.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다. 강민준은 차에 오르려다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작업실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인형. 비서가 먼저 다가가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강민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쓰러진 소녀의 손끝에 아슬아슬하게 닿아있는 하얀 사금팔이. 그는 다가가 허리를 숙여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 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전문가적인 눈은 단번에 그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흠잡을 데 없이 고운 태토 완벽한 유약의 발림, 그리고 종이처럼 얇게 빚어낸 두께. 이것은 결코 평범한 사기 조각이 아니었다. 깨지기 전에는 분명 국보급의 걸작이었을 터. 그는 시선을 돌려 소녀의 손을 보았다. 흙투성이었지만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분명 예술가의 손이었다. 재능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남자 강민준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김 비서, 이 사람 병원으로 옮겨. 조용하고 깨끗한 1인실로. 다음날 하연은 낯선 병실에서 눈을 떴다. 깨끗한 시트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얼핏 보았던 차갑지만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남자였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거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어젯밤에 그 사금파리 조각을 올려놓았다. 이거 당신이 만든 겁니까? 하연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금파리와 그의 눈에 담긴 순수한 전문가적 호기심을 보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은 강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하지만 나는 재능을 알아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회사 아우라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 개인 작업실을 후원하고 있어. 당신에게 그곳에 한 자리를 제안합니다. 지낼 곳, 그리고 일할 곳.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당신의 재능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은 하연에게 이 제안은 낯선 세계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두려웠지만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도 했다. 그녀는 앞에 앉은 속을 알 수 없는 강력한 남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있네. 그날 오후 하연은 강민준의 비서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그녀는 북촌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한옥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이 바로 아우라가 후원하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이자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집이었다. 이곳이 신하연 씨께서 사용하실 개인 작업실과 숙소입니다. 필요한 모든 재료와 도구는 말씀만 하시면 즉시 지원될 겁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설명했다. 하연은 꿈을 꾸는 듯 널찍하고 깨끗한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물레와 가장 큰 사이즈의 가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흙과 유약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백가문의 낡고 냄새나는 창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술가를 위한 완벽한 천국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흙을 만지기 시작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작업에 몰두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 오직 흙을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예술에 대한 갈증이 손끝에서 폭발하여 새로운 형태로 태어났다. 며칠 후 강민준이 예고 없이 작업실을 찾아왔다. 하연은 마침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첫 작품을 가마에서 꺼내고 있었다. 그것은 다랑알이었다. 깨져버린 백가문의 보물과는 다른 그녀만의 숨결이 담긴 작품이었다. 완벽한 원형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표면에는 은은한 푸른빛이 감돌았고 밤하늘의 성운처럼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강민주는 말없이 다가와 그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는 오랫동안 작품을 감상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름이 뭐여?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눈물입니다.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눈물이라. 그는 작품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픔 속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진짜 예술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업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하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얻었다. 폭풍우 치던 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차가운 남자는 그녀의 얼어붙은 세상에 빛을 가져다준 유일한 구원자였다. 그녀의 방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은 그녀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은 흙이가마 속에서 단단한 도자기로 변하듯 조용히 흘러갔다. 몇 달 후 신하연은 더 이상 폭풍우 치던 밤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작업실은 온전히 그녀의 왕국이 되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불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감을 되찾았다. 늘 주눅 들어있던 어깨는 활짝 펴졌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예술가의 총기와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재능은 억압의 빗장이 풀리자 봇물 터지듯 폭발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작품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전통적인 청자의 비색, FAC에 현대적인 추상 무늬를 새겨 넣었고 분청사기의 거친 질감에 미니멀리즘적인 형태를 결합하여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가 빚어내는 백자는 순수함의 결정체였으며 그 안에는 슬픔을 이겨낸 자의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명인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총애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보석이나 명품 옷을 사주는 대신 최고의 예술적 환경을 제공했다. 전국 각지에서 구한 희귀한 테토, 타이투가 그녀의 작업실로 배달되었고 구하기 힘든 고미술 서적들이 그녀의 책상 위에 쌓였다. 그는 그녀의 창작 활동에 그 어떤 방해도 없도록 완벽한 고독과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그의 방문은 잦지 않았고 언제나 비즈니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컸다. 그는 빈말로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작품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유약을 선택했소? 이 작품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불어넣는군. 이 굽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건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긴장감을 주는군. 그는 그녀의 기술 너머에 있는 철학을 읽어냈고 그녀의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하연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어느 날 밤 강민주는 예고 없이 작업실을 찾았다. 하연은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막 새로운 작품들을 완성하고 지쳐 있었다. 작업실은 그녀가 빚어낸 경이로운 도자기들로 가득 차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것도 잊은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강민주는 잠시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죽과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소리 없이 그것을 그녀의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따뜻한 조용한 배려였다. 잠에서 깬 하연은 어깨 위의 재킷과 온기가 남은 죽을 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재능은 아우라 레지던시에 함께 있는 다른 예술가들과 인근의 도예 명인에게도 금세 알려졌다. 처음에는 CEO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이 어린 소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이었지만 그녀의 작품을 보고 그녀의 지독한 노력과 열정을 목격한 후에는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시기심 대신 경외심과 존경심을 표했다. 하연은 오직 실력만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냈다. 하연과 민준의 관계는 그렇게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연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한 찻잔 세트를 만들었다. 그녀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맑고 투명한 백자였다. 군더더기 없는 형태에 그녀의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더했다. 그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김비서를 통해 그에게 보냈다. 선물을 받은 강민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그날 오후에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리고 최고급 닭이 세트와 귀한 차를 들고 직접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이 찻잔에 어울리는 첫 차는 만든 사람과 함께 마셔야 할 것 같아서 그는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차를 우려냈다. 작업실 안에는 향긋한 차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는 첫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흙과 나무로 가득한 작업실 안에서 차를 마셨다. 비즈니스와 사적인 감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조용하고 충만한 순간이었다. 하연은 처음으로 백가문에서 느꼈던 서름이나 지금의 감사함을 넘어 한 남자로서 그에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책상 위에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그 안에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토록 위대한 재능을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불렀다. 김비서, 아우라의 하반기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게. 네, 대표님. 테마는 무엇으로 할까요? 테마는 도자기의 재탄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메인 작가는 그녀다. 강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 그녀에게 예명을 지어주었다. 절망의 끝,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작가명은 해안으로 하지. 세상이 곧 진짜 천재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의 결정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던 한 소녀가 세상의 중심에 화려하게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에 막을 올리는 사람은 그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남자 강민준이었다. 신하연이 떠나간 백가문의 저택은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처음 한두 달은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부재는 집안 곳곳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피어났다. 언제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서재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고 세 형제의 취향에 맞춰 매일 바뀌던 아침 식단은 평범하고 단조로워졌다. 새로 들어온 하인들은 우왕좌왕했고 집안의 시스템은 삐걱거렸다. 신하연은 그저 얹혀 사는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탱하던 중심축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효율성과 세심한 배려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사라지고 나자 모두가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세 형제는 점점 더 예민하고 짜증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짜증의 화살은 종종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 행세를 하는 한채리에게로 향했다. 하연을 쫓아낸 후 한채리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유일한 공주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백가문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고 SNS에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과시하는 것뿐이었다. 진우 오빠 나 이 가방 사주면 안 돼요. 이번 시즌 신상이란 말이에요. 도연 오빠 내 친구들이 오빠 그림 보고 싶다는데 파티 한번 열어주면 안 돼요. 시완 오빠, 우리 오늘 클럽 갈까? 오빠 친구들 다 불러서. 처음에는 그녀의 애교에 넘어갔던 형제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철없고 이기적인 본성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첫째 백진우에게 한채리는 잘못된 투자였다. 그녀는 집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지출만 늘리는 골칫덩거리였다. 그는 그녀의 유치한 요구를 들을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비서 역할까지 해내던 신하연의 유능함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둘째 백도현에게 한채리는 예술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녀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비싼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고뇌를 이야기할 때마다 지루해하는 체리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차를 내오며 그의 말을 경청해주던 하연의 진지한 눈빛을 그리워했다. 막내 백시완에게 한채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장난감이었다. 처음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끝없는 드라마와 집착은 이제 귀찮고 지겨울 뿐이었다. 그는 체리가 매달릴 때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았던 하연의 현명함을 생각했다. 그 후회의 망령은 안개처럼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은 자신의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선반 구석에서 작은 연적 하나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하연이 처음으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때는 그저 투박하고 볼품없다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서툰 형태 속에 자신만의 세계를 담아내려는 순수한 열정과 비범한 재능의 편린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연적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그들은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작은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 시기 서울의 예술계와 상류층 사교계는 새로운 소문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럭셔리 브랜드 아우라가 해안이라는 예명을 가진 신비로운 신진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었다. 시대를 초월한 재능의 등장, 한국 도자 예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아우라의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이 더해져 해안이라는 이름은 전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우라가 공개한 몇 장의 프리뷰 이미지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미지 속 도자기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소문은 당연히 백가문 형제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첫째 진우는 이것을 중요한 비즈니스 및 문화 이벤트로 여겼다.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과 안면을 트고 재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자리였다. 막내 시완은 그저 서울에서 가장 핫한 파티라는 이유만으로 흥미를 보였다. 새로운 여자들을 만날 기회이기도 했다. 가장 깊이 빠져든 것은 둘째 도현이었다. 그는 프리뷰 이미지를 보고 숨을 멈췄다. 그 조형미, 그 유약의 색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었다. 특히 눈물이라는 제목의 달항아리 사진 앞에서 그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예술가로서 이 미지의 천재를 직접 만나고 그 작품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한채리 역시 이 소식을 들었다. 아우라의 강민준 대표가 직접 후원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예술가. 그녀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백가문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라이벌이 사교계에 등장하기 전에 자신의 자리를 굳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형제들에게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며칠 후 백가문의 저택으로 아우라의 전시회
VVIP 초대장이 도착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봉투에 금박으로 찍힌 아우라 로고는 그 자체로 권위를 상징했다. 우리도 가야지. 요즘 이 전시회 얘기뿐이던데. 윤 여사가 말했다. 그렇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각자 다른 이유와 다른 마음을 품은 채 그들은 모두 전시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잔인한 후회의 시작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버렸던 과거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아우라 갤러리에서 열리는 해안 작가의 첫 개인전 오프닝 나잇은 서울 사교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든 금세기 최고의 이벤트였다. 갤러리가 위치한 청담동 거리는 최고급 외제차들로 마비되었고 입구에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 정치인, 유명 연예인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갤러리 내부는 하얀 벽과 미니멀한 조명으로 꾸며져 오직 작품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와 클래식 선율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벽에 걸린 경이로운 도자기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백가문 사람들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다. 윤 여사와 한채리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들이 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주변을 의식하며 걸었다. 특히 한채리는 어떻게든 강민준 대표에게 접근해 눈도장을 찍을 생각에 안달이 나 있었다. 하지만 세 형제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들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갤러리를 가득 채운 작품들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숨을 멈췄다. 첫째 백진우는 냉철한 사업가의 눈으로 작품들을 훑었다. 그는 예술의 조예가 깊지 않았지만 이 작품들이 가진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파급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아우라라는 브랜드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강력한 문화 자산이었다. 그는 이 미지의 천재를 발굴해낸 강민준의 안목에 감탄하며 동시에 그를 놓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곱씹었다. 막내 백시환은 그저 놀라워했다. 그는 작품의 깊이는 몰랐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도자기들에 대해 경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그림자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강력하고 매혹적인 세계의 힘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둘째, 백도현이었다. 그는 예술가로서 영혼의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작품 하나하나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특히 갤러리 중앙에 단독으로 전시된 다랑아리 눈물 앞에 섰을 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불완전한 둥근 형태,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유약의 색감.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다랑아리에 대한 오마주이자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재해석이었다. 그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영혼이 자신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지독한 슬픔과 고독을 이겨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강인한 영혼.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작품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도연 오빠 여기서 뭐해, 재미없어. 한채리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조용히 해, 여긴 네가 떠들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드디어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다. 갤러리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으로 사회자가 올라섰고 모든 조명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아우라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몇 달간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예술가 해안 작가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아우라의 대표 강민준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민준이 무대로 올라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공기는 달라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단순한 예술가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경 속에서 피어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했고 이제 그 예술로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작가 해안. 강민준이 무대 뒤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백가문 사람들 역시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고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그녀 자신만으로도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주눅들고 그늘졌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조명 아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순간 백가문의 저택 응접실은 얼어붙었다. 신터하 연.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폭풍 우치는 밤에 맨몸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소녀였다. 말도 안 돼. 막내 시완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첫째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자신이 내쫓은 고아 소녀가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 할 거물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굴욕감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둘째 도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해안, 벼랑 끝. 그는 이제야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공감하고 전율했던 작품 속 영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상처 입혔던 그녀였다는 사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녀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한첼이었다. 그녀의 예쁘게 화장한 얼굴은 질투와 증오, 그리고 공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짓밟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옆에 서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하연은 단상에 올라 강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고 단단했다. 제 이름은 신하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입니다. 제 작품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는 백가문 사람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였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백가문 형제들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강민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그들이 버렸던 소녀는 이제 그들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잔인한 후회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대한민국은 해안 신드롬에 휩싸였다. 신문과 방송 잡지는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 현대 미술계의 신데렐라 등 온갖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작품들은 경매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낙찰되었고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그녀를 초청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였다. 신하연은 더 이상 버림받은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거부할 수 없는 문화 현상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백가문의 형제들은 지옥과도 같은 심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들이 내쫓았던 여자의 성공은 이제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공개적인 망신이 되었다.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밤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각자 다른 이기적인 이유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첫째 백진우였다. 그는 사업가답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했고 하연은 강민준과 함께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하연아, 아니, 혜안 작가. 진우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더구나. 우리가 너의 재능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는 사과로 운을 뗀 후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백가문에서 너를 위해 재단을 설립해주고 싶다. 해안미술관을 짓는 거야. 네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그녀의 예술을 지원하겠다는 말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그녀의 성공에 백가문이라는 이름을 숟가락처럼 얹으려는 투명한 속셈이었다.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한 비즈니스 제안. 하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왜지? 이건 너에게도 엄청난 기회야. 진우는 당황했다. 제 예술은 예술가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의 지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저의 유일한 파트너는 제 옆에 계신 아우라의 강민준 대표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강민준과 함께 미련 없이 일어섰다. 진우는 자신의 자존심과 사업가적 수완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두 번째는 둘째 백도현이었다. 그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의 작업실 앞에서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헬쑥하고 고뇌에 찬 예술가의 얼굴로 그녀 앞을 막아섰다. 하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는 애원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너의 그 위대한 재능을, 너의 그 깊은 영혼을 알아보지 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 다시 예전처럼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이가 될 수는 없는 걸까? 그는 예술가로서의 동질감과 뒤늦은 사과로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도연 씨가 찾고 있는 그 예술가는 그날 밤 빗속에서 죽었어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혜안입니다. 그리고 혜안은 당신과 공동작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도현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그녀에게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막내 백시환의 방법은 가장 유치했다. 그는 예전의 바람둥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녀의 작업실로 매일 거대한 꽃다발을 보냈다. 그녀가 좋아하던 디저트를 사서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큰 오해였다는 식으로 자신의 매력과 애교로 무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연은 그에게 만남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강민준이 배치한 경호원들은 그의 모든 접근을 막아냈고 그는 작업실 근처를 배회하다가 스토커로 오인바다 경비원들에게 쫓겨나는 공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형제들의 필사적인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가장 큰 공포를 느낀 것은 한채리였다. 형제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이성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그녀는 뒷골목의 심부름 센터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 목표는 신하연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곧 있을 해외 특별전에 출품할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을 모두 박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어설프고 멍청하기 짝이 없었다. 강민준은 이미 이런 식의 방해 공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하연의 작업실 주변에 군사시설 수준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다.
고용된 침입자는 담을 넘자마자 경보 시스템에 발각되었고 출동한 경호팀에게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는 약간의 신문만으로도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한첼이라는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강민주는 이 증거를 조용히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이 추악한 사건을 세상에 터뜨렸다. 다음 날 모든 언론사의 사회면 한 면은 같은 기사로 도배되었다. 천재도예가 해안 의붓 자매의 질투로 작품 파손 위기, 충격적인 범행 동기, 기사와 함께 침입자가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그의 자백 내용이 공개되었다. 파장은 엄청났다. 백가문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등을 돌렸다. 한첼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악한 악녀로 낙인 찍혔다. 이 소식을 접한 백가문 형제들은 최후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후회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보물 신하연을 내쫓고 그 자리에 사악하고 가치없는 가짜 한첼이를 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거실에 모여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만천에 공개되는 뉴스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한첼이가 검찰에 소환되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이름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오명과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어떤 용서를 빌 기회도 만회할 가능성도 이제는 영원히 사라졌다. 후회의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 그들의 삶에 폐허만을 남겼다. 한첼이의 추악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진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재물송 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의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었다. 백가문은 공식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두 모녀는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처분한 뒤 밤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종적을 감췄다. 백가문의 형제들은 거대하고 텅 빈 저택 안에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재계와 사교계에서 그들의 이름은 오만과 어리석음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을 이제는 고개 숙여 마주해야 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 소녀를 내쫓았던 그날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온 길을 영혼을 그리고 행운을 내쫓았던 것이다. 그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신하연,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 해안의 삶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뉴욕에서 열린 그녀의 첫 해외 개인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미술계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은 그녀의 안식처이자 창작의 요람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강민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작업실이 아닌 레지던시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정원에는 은은한 조명들이 나무마다 걸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 강민준이 평소보다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그녀의 예술이 아우라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비즈니스 너머의 가치를 보게 되었소. 아름다움과 진정성이 가진 힘을 말이오. 그리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시선은 깊고 진지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집을 보여주고 싶소. 백가문의 그 차가운 저택이 아닌 나의 세상 말이오. 그는 말을 이었다. 그곳에 당신만을 위한 세상 최고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지어주고 싶소.
당신이 그 어떤 한계도 없이 마음껏 당신의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왕국을 만들어주고 싶소. 그의 말에 하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도 그 안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저 차가운 건물일 뿐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함께할 파트너가 없다면 공허할 뿐이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신하연 씨, 그리고 나의 작가 혜안, 나와 파트너가 되어주겠소. 예술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로서 나의 집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주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녀의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백금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였다.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속에서 절망하던 소녀, 차가운 작업실에서 홀로 흙을 빚던 예술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강민주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멸시받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왕이 되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왕국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왕이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저택에서 쫓겨났던 소녀는 이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신만의 집을 찾은 것이다. 서울의 서쪽 끝자락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동네에 은자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다. 70줄 중반에 접어든 그녀의 삶은 고요하고 단출했다.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사계절 내내 꽃들이 지고 피기를 반복했다. 은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정성껏 화단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그렇게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착한 할머니로 기억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쓸쓸함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처럼 보였다. 할머니에게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낙이자 마음의 위안이 되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길 잃고 버려진 개들이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소박하게 준비한 사료와 간식을 들고 동네를 한참 벗어난 외곽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그곳은 사랑의 울타리라는 이름의 작은 보호소였다.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지만 소장님과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주었다. 짖는 개들을 쓰다듬고 아픈 개들을 보살피고 낡은 견사 청소를 돕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개들은 할머니를 유난히 따랐다. 할머니가 보호소에 들어서면 개들은 일제히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할머니의 손길을 갈구했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은 할머니의 마음에 남아있던 쓸쓸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가, 오늘도 힘들었지. 그래도 힘내렴. 언젠가는 너를 사랑해줄 가족이 나타날 거야.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금요일이었다. 빗방울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다.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낡은 장화를 신은 채 여느 때처럼 보호소로 향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보호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애처롭게 들려왔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장님의 눈물 어린 얼굴과 마주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소장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소장님은 할머니를 끌고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은 서류와 고지서로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소장님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보호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요. 건물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동안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랑의 울타리는 그녀의 삶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개들은 그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앞이 캄캄해졌다. 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유기견 공고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안락사. 그 단어는 할머니의 귓게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버려진 생명들을 보살펴 온 할머니에게 안락사라는 단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할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작고 병약한 강아지 복동이가 떠올랐다. 복동이는 차마 눈도 뜨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고 할머니는 밤낮으로 복동이를 보살폈다.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젖을 찾기 시작한 복동이, 그런 복동이와 다른 수십 마리의 개들이 차가운 주사바늘 아래 세우러질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는 소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와 결심을 담고 있었다. 소장님, 방법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저는 저에게 남은 모든 것을 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요. 소장님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께는 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연금이 전부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 괜찮아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이 아이들을 잃는다면 저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날 오후 은재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인출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았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자신이 살던 낡은 집을 팔아 그 돈까지 모두 보호소에 기부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의 결정이 무모하다고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비운 채 홀로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짐이라곤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이 전부였다. 그녀의 방은 좁고 삭막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구나.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었으니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유기견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몸은 비록 고단할지언정 마음만은 더없이 충만했다. 그녀는 그날 밤 평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고시원에서 할머니는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는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의 기적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은재 할머니의 기부금으로 보호소는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보호소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개들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다. 할머니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날 오후 고시원 방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할머니는 누구지 하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키 크고 훤칠한 청년 한 명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청년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실례합니다만 혹시 은자 할머니께서 맞으신지요? 청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은자인데. 젊은이는 누군가 웬일로 이런 곳까지.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좁은 고시원 방을 둘러보더니 작은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는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받아 들었다. 서류의 표지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유언장이라니 누구의 유언장이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귀하의 모든 재산을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지내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르신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젊은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가?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르신께서는 최근에 작고하신 강대웅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현재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모든 재산이 어르신께 상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마지막 말에 얼어붙었다. 100조 원, 100조 원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었다니. 이것은 분명 꿈이었다. 아니면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진우가 건넨 유언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유언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은자 할머니의 좁고 낡은 고시원방 안은 이진우가 떨어뜨린 유언장이라는 단어와 10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감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작은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모두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00조 원이라니, 그것도 강대웅 회장이라는 전혀 모르는 이름의 유산이라니. 이것은 분명 악질적인 사기꾼의 농간이거나 그녀가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젊은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강대웅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100조 원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게. 어서 돌아가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진우를 향해 손을 내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혼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저도 어르신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 소속의 변호사 이진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고 그의 유언에 따라 어르신께서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듯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다시 주워 할머니의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강대웅 회장의 사망진단서, 유언 공증 서류,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자산 명세서가 빼곡히 나타났다. 명세서에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 지분, 부동산 은행 예금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며 눈을 비볐다. 100건, 1000나, 1000전, 8천전, 1000원. 끝없이 이어지는 영의 행렬은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전 재산을 합쳐도 이 숫자에 먼지조차 되지 않을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하지만 분명한 통증이 느껴졌다. 강대웅 회장님은 어르신과의 인연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어르신 외에는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우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젊은이, 내가 왜 그 사람의 유산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그를 정말 모른다네. 자네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 같다고 느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빛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사진은 빛바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인물들은 그들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강대웅 회장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젊고 아름다운 은자 할머니의 모습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오래된 시골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교정 같았다.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벗어나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었다. 사진 속 그녀의 젊은 얼굴은 너무나 생생했고 그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얼굴은 분명 강대웅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던 할머니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난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강대웅 회장을 번갈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웅이었구나. 이진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은 강대웅 회장님의 유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이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모든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살았던 아련한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대웅. 그 이름은 할머니의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첫사랑이었다. 할머니가 20살 무렵 강원도 산골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만났던 청년 강대웅. 그는 서울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잠시 분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할머니는 첫눈에 그에게 반했고 대웅 역시 순수하고 착한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 둘은 늦은 밤까지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고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웅은 방학이 끝나자마자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곧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시골 처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웅은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 후 할머니는 다웅이 유학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을 잃은 슬픔에 할머니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결국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다웅에 대한 기억은 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상처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웅의 기억을 애써 봉인했고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그 기억을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대웅이 살아있었고 심지어 재벌 회장이 되어 자신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기쁨보다는 혼란과 고통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는 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을까?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비운 후에야 나타난 것일까? 이진우는 할머니의 흐느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살아생전 어르신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마지막에는 가진 모든 것을 버려진 생명들을 위해 기부하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르신의 숭고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하시며 이것이 어르신의 평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그가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진우의 말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다웅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니. 그녀가 그를 잊으려 애쓰는 동안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행을 알고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다니. 할머니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슬픔,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네. 할머니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네. 지금 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네. 이진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놀란 듯 했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내면을 읽으려는 듯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강대웅 회장이 유언장에 남긴 특별한 당부를 떠올렸다. 회장님은 분명히 말했다. 그녀는 분명 이 재산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재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라.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이자 시험이다. 이진우는 다시 가방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은재계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강대웅의 필체로 쓰인 빛바랜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가 왜 할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해서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눈은 다시 한번 크게 뜨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은자에게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남긴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의 결실이자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부디 이 재산을 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이자 당신과 내가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일 것이오. 그리고 나의 모든 재산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꿈꾸었던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약속 말이야. 기억하시오. 그 약속을 이제 당신이 지켜주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대웅과 그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가 아주 큰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데 쓸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줄 거야. 그것은 순수하고 어리석은 젊은 날의 약속이었지만 다용은 그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결과였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강대웅 회장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불행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자 세상에 대한 거대한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를 느꼈다. 100조 원은 그녀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닌 따뜻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진우가 건넨 강대웅의 편지는 은자 할머니의 잊혔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었다. 100조 원의 유산보다 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다영이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젊은 날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사진 속 대웅의 해맑은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비극과 함께 찾아온 숙명처럼 다가왔다. 할머니는 그 거대한 유산이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다영의 삶 전체가 담긴 결정체이자 그녀의 손에 들려진 거대한 책임감임을 직감했다. 젊은이, 대웅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 건가? 왜 죽은 사람으로 알려졌지? 그리고 왜 내게 돌아오지 않은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유학 중 사고로 위장하여 사라지셨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겪었던 아픔과 어르신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홀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빠르게 번창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유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살아가셨죠. 오로지 어르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돕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이진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대웅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떠나 거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영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안 대영은 먼 곳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을 느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 어르신의 소식을 접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님께서는 역시 은자구나.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녀는 이미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르신께 남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르신께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다영이 그녀를 잊지 않고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머니의 가슴은 먹먹했다. 그녀는 다영의 외로운 삶을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비록 다영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순수했던 약속은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이렇게 기적처럼 연결된 것이었다. 강대웅 회장님께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그리워하셨고 어르신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하나의 요청사항을 남기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받아 생명의 빛 재단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버려진 생명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재단을요. 재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은 모두 유언장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 재단.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대웅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바로 그 일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대웅이 평생을 바쳐 이룬 꿈을 이제 그녀가 이어받아 현실로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대웅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자 그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의미가 될 것이었다. 알겠네. 내가 그 뜻을 이어받겠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100조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진우는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 저는 회장님께서 직접 선임하신 유언 집행인이자 재단의 법률 고문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저 외에도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신뢰해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미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할머니의 지시만 있다면 즉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대웅이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울 사람들까지도 준비해 둔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진우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강대웅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강직함과 함께 할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이진우의 나이가 다영이 그녀를 떠났던 그 시절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눈물로 촉촉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받아들이고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우리가 젊은 날 함께 꾸었던 꿈을 이제 내가 현실로 만들어야지. 그날부터 은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있지 않았다. 이진우와 함께 생명의 빛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고 재단의 비전과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할머니의 맑고 지혜로운 통찰력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돈의 가치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했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기를 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기견 보호소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갔다. 소장님과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것에 기뻐했지만 할머니가 이제 생명의 빛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곳을 도울 것이라는 말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는 사랑의 울타리가 앞으로 생명의 빛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유기견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여 버려진 개들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할머니는 개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단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강대웅이 자신에게 남긴 막대한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그 씨앗을 뿌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다웅의 마지막 염원을 이루어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강대웅이 남긴 편지를 통해 잊혔던 과거의 진실을 마주한 은자 할머니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첫사랑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그가 그녀와의 순수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강대웅이 남긴 100조 원의 유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의 불우한 생명들을 향한 거대한 희망임을 깨달았다. 생명의 빛 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숭고한 사명이 되었다. 재단 설립은 이진우 변호사의 능숙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대웅 회장이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탄탄한 법적 기반과 재정 관리 시스템 덕분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전문가들과 만나 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할머니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랑의 울타리 보호소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셨던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이진우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해. 이곳이 그들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는 할머니에게 강대웅 회장의 마지막 유품이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회장님께서는 이 상자를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오칠이 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빛바랜 작은 인형 1개와 말라비틀어진 나무십 1장,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것들은 그녀와 다영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의 순수했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다. 작은 인형은 할머니가 어릴 적 직접 만들어 다영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나무짚은 둘이 처음 함께 앉았던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었고
손수건은 다영이 그녀에게 주었던 첫 선물이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회상 맑은 여름날 작은 분교교정. 은자와 대영은 나무 아래 앉아 인형을 만들고 나무잎을 주우며 해맑게 웃었다. 이 인형 내가 꼭 간직할 거야. 그리고 이 나무잎도. 나중에 네가 돌아오면 이걸 보여줄게. 다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영은 그녀와의 작은 추억까지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진우는 상자 바닥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낡은 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봉투에는 나의 마지막 소중한 은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편지 속에는 강대웅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은자에게,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소. 당신을 떠나야만 했던 그날 밤의 고통은 지금도 생생하오.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은 나를 옥죄던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소.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그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만 했소.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면 당신마저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에 나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갔소.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소. 세상에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는 그 약속 말이야.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겠소. 1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은 당신이 가진 숭고한 마음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진우, 그는 나의 손자이자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오. 그는 당신을 지키고 나의 마지막 뜻을 함께 이룰 것이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나의 손자가 당신에게 대신 전해줄 것이오. 부디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오. 나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당신의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사랑했소, 나의 은자. 영원히. 강대웅 드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스르륵 떨어졌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그의 표정, 그리고 그의 나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진우가 강대웅의 손자였다니.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그동안 이진우에게서 느껴졌던 묘한 친밀감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첫사랑 다영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다니. 젊은이, 자네가 대웅이의 손자였단 말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께도 붉은 기운이 돌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외할머니처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회장님께서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숭고한 마음을 보며 저 역시 할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이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난 새로운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다응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100조 원의 유산이 아니라 바로 이진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외롭고 쓸쓸했던 삶에 다시금 사랑과 가족의 온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이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재단 이사장과 변호사를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했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의 손발이 되어 재단 운영을 도왔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대원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의료비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희망을 전파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낡은 고시원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유지하며 재단의 모든 자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사랑의 울타리를 찾아가 개들을 보살폈고, 복동이는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진우에게 물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제가 가족이 되어드리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이진우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함이나 회한이 아닌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은재 할머니의 삶은 강대웅의 마지막 편지와 이진우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00조 원의 유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잊혔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대한 희망이 될 생명의 빛 재단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다영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 이진우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충만했다. 생명의 빛 재단은 할머니의 지혜와 이진우의 열정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랑의 울타리. 유기견 보호센터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곳으로 탈바꿈했다. 넓고 쾌적한 견사,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전문 수의사와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버려진 개들에게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했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복동이는 이제 보호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았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보호센터를 찾아 개들을 보살피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재단은 유기견 보호 사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까지. 생명의 빛 재단은 말 그대로 세상 곳곳에 희망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하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숭고한 마음에 감동하여 재단에 동참했다. 할머니는 재단의 이사장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고시원 방에서 지냈고, 모든 재산은 재단의 운영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녀는 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는 대응의 철학을 고스란히 실천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진우는 이제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할머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할머니 역시 이진우에게서 젊음의 활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배우며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갔다. 그들은 단순한 재단 관계자를 넘어 할머니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가족이자 이진우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생명의 빛 재단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콘서트가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고 무대 위에서는 유명 가수들이 재단을 위한 재능 기부를 펼치고 있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 은자 할머니와 이진우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누어 주었을 때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이자 이 재단의 진정한 설립자인 강대웅 회장님께서 제게 남기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이자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꿈을 이어받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연설에 콘서트장은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를 향한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듯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콘서트가 끝난 후 할머니는 이진우와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의 한적한 구석에 앉았다. 복동이가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복동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할아버지께서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사차이 오늘 물로에서 많다. 이진우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제 생각에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물을 세상에 더 크게 비추고 싶으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힘으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가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의 말이 옳았다. 강대웅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남긴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적인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이제는 나눔과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용가,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네가 남긴 빛으로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은 비극이 아닌 아름다운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숭고한 나눔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이었다.